네, 안녕하세요. 꽃보니 최승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 양도소득세율 산정 과정과 중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비과세를 받는 게 가장 큰 이제 절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또 조정 대상 구역 내에 이제 거주 요건까지 이제 좀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같이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1세대 이제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제 고가주택을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정량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세대가 한 세대가 한 주택일 때, 그리고 그 보유 기간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나중에 이제 팔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1세대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한 세대라는 게 그 배우자하고 그 가족들이 그 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이제 한 세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 세대를 구성을 했더라도 같은 이 동일 세대원으로 이제 세법에서는 봐줍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세대가 이제 별도로 꾸렸을 때 그 독립세대를 별개의 한 개 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 별도 세대를 독립을 한 사람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은 별도의 독립세대로 인정을 하고, 또는 배우자의 이제 사망이나 또 이혼으로 인해서 이제 별도로 세대를 구성했을 때 또 이제 그 부분도 인정을 해주고, 또 이제 꾸준하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봐줍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런 한 세대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한 세대가 일정 기간, 그러니까 보통은 2년 정도가 돼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받는다고 했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구역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고, 거기에 그 집에 거주도 2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근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보유 요건과 이제 거주 요건도 같이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2017년 8월 3일이 이 날이다 이러면은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안 내겠죠. 그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안 내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을 취득을 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것도 거주요건 2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8월 3일 이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잔금을 8월 3일 이후에 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실제로 취득일은 8월 3일 이후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또 그때 당시 무주택자라면은 그 조정 대상 구역 내에 8월 3일 이후에 집을 구매를 하셨더라도 거주 요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부분이고, 근데 주택 이외에 또 분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분양권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이제 주택을 봤을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 아파트 분양권에도 투기 바람이 많이 일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이제 정부에서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이제 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분들은 그 분양권도 한 개의 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좀 외우기 쉽게 하면은 분양권은 111 2021년 1월 1일 그래서 111 분양권은 111 11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이제 좀 많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오피스텔은 원래는 이제 사무실 개념인데 원래 이제 소형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권을 준 거죠. 이제 주택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쓸 건지 또는 사무실용으로 쓸 건지 이제 선택권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분양권 취득을 이제 하게 되면은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집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새 집을 가고 싶어. 그럼 분양 받아야 되잖아요. 분양 받고 보통 2년이나 3년 뒤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양을 이제 받고 3년 이내에 3년 이내 보통 이제 2년이나 3년 뒤에 입주를 하니까 그 시기 동안 기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를 적용시키 혜택을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시적 2주택 개념이 된 거죠. 일시적 2주택에 이제 비과세 부분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년 이내 경기가 뭐 안 좋아가지고 3년 이내에 팔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 집을 이제 완공은 됐는데 내 집이 안 팔렸어. 안 팔리면은 그렇다고 이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완화를 시켜준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이 분양주택에 완공된 분양주택에 2년 이내에 입주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나중에 팔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이 이제 완공 후에 완공 후 2년 이내에 내 기존 주택을 이제 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에 이제 비과세 2년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산정하는 그 기간이 이제 여러 상황별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상황별로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오늘 한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유기간 산정일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양도, 잔금 치른 양도 시점까지를 이제 보유기간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부분이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A주택, B주택, C주택 이렇게 3개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주택에 내가 거주를 해요. 그리고 A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 예전에는 B주택, C주택, 그래서 C주택 팔고 B주택도 팔았어. 그러면 A주택 하나만 남잖아요. 나는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A주택도 팔았어. 그러면 비과세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C주택 팔고 B주택 팔고 난 A주택 남은 그 시점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상황별로 그 취득일 시점을 어디서부터 기산점을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칠판, 보도판 한번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제 2020년 1월 1일, 그리고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렇게 우선 좀 그 세막이 편하게 이렇게 그 기준선을 잠깐 정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다 보면은 이제 가등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등기는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지금 계약은 하는데 1년 뒤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겠다. 그럼 이제 기간이 좀 멀잖아요. 머니까 그리고 서로 이제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등기부 등본상에 가등기를 쳐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이제 가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에 의한 이제 가등기를 등기부 등본상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고 21년 1월 1일에 이제 본등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이제 나한테로 다 오는 거죠. 그리고 22년 1월 1일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취득 시점을 이때부터 가등기를 한 이때부터 볼 건가 아니면 본등기를 한 이 시점부터 볼 건가. 결과론적으로는 자,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 실질적으로 이전한 요 2021년 1월 1일을 소유권 취득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취득일이고 이때가 매매일이니까 1년만 보유한 개념으로 봅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그렇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배우자 이제 증여. 배우자 이제 같이 동일 세대원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증여를 해줬어. 그래서 이때 이제 남편이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1월 1일에 배우자한테 아내분한테 50% 지분을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22년 1월 1일에 이 배우자가 자기 지분 50%를 매매를 했어요. 이때는
실질적으로 배우자한테 온 거는 21년도 1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분을 이때 팔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보유한 기간은 1년이죠. 1년인데 동일 세대원 같이 뭐 이혼하거나 이러지 않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재산을 불린 개념으로 봐주기 때문에 여기 남편이 취득한 시점을 그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이 됐죠. 2년이 됐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게 성격의 차이로 이혼도 할 수 있잖아요. 부부가 점 하나만 찍으면 이제 남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이제 위자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자료로 받았을 때는 취득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남편이 취득을 했어요, 부동산을. 그리고 이혼하면서 집 한 채를 줬어요. 그리고 이때 그 집 한 채 받은 여자분이 이제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혼하면은 뭐예요? 남이잖아요. 남이니까 뭐 남한테 증여했으면은 당연히 취득한 시점이 이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쉽게 생각한다면 이혼 위자료 이름은 공짜잖아요. 공짜는 어떤 그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한 시점 그때가 취득일 기산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혼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이 뭐냐? 이혼은 이혼인데 이혼 위자료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재산 분할 청구권,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받는 부분일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편이 여기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 이름으로,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그 한 채를 와이프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 와이프가 이제 이거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과연 시점이 똑같이 뭐 좀 전에 얘기한 같이 이혼은 했는데 이혼 위자료로 받았냐 또는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재산을 받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은 공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혼은 공짜.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한 거는 뭐냐면 부부가 이 두 채 부분이 부부가 열심히 같이 일해서 두 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 증식에 일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에서 나눠진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 시점을 이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으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이혼하면은 공짜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재산 분할 청구권은 정당한 권리니까 그 취득 시점, 남편이 이름으로 된 취득 시점부터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꾸 뭐 이혼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 그 이혼이 대세라서 그런가? 자, 이번에는 이제 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남편이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한 채를 이제 증여를 해줬어요. 증여를 해줬는데
이제 하다가 이혼을 여기서 했어. 그리고 이 한 채를 여기서 팔았어. 아까랑 똑같아요. 자, 이혼하면 누구요? 이혼하면 남남이잖아요. 남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급해서 취득일로 합산하지 않고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 아내 명의로 온 시점, 이 시점이 취득일 기산점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거의 뭐 이혼하면 남남이면은 그냥 뭐 세법상의 세제 혜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을 받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여기에 이때 이제 취득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어. 상속받은 주택을 이때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속을 받은 시점부터 이 매도 시점까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 기간이죠.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아버지를 동일 세대원에 구성이 됐을 때, 아버지를 모셨다든가 모시고 있다든가 이렇게 동일 세대원이면은 아버지가 취득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급적이면 이런 걸 보면은 좀 모시고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요새 이제 경매나 경매를 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좀 자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매 부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때 경매 낙찰을 받았다. 낙찰받고 이때 경매 대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매도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경매를 낙찰을 받고 경락 대금을 치르기 전까지 이 기간이 좀 산정상으로 좀 길이가 긴데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요거는 한 2020년 한 11월 뭐 한 15일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낙찰 받고 경매 잔금을 치르고 이때 매도를 했을 때 모든 부분의 기준점은 이제 잔금을 치렀을 때잖아요. 예, 경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락 자금을 치렀을 때 소유 취득 기산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보유 기간인 셈입니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뭐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이제 주택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멸실을 했어요. 뭐 재건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멸실을 하고 그러면 재건축하려면 이제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공사 기간이 있을 텐데 이때 이제 노후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고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멸실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완공을 해서 팔아버렸어. 자, 이럴 때는 요때는 그럼 1년 동안은 여기 이제 공사 기간이잖아요. 1년을 공사한 기간을 포함시켜 주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포함시켜 줍니다. 보유 기간으로. 이제 단지 좀 큰 이제 재개발, 이제 재건축 좀 규모가 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해주고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저걸 20세대 미만인 재건축은 요 공사 기간을
보유기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류인데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이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건 좀 큰 규모가 되는 거죠. 예, 이런 큰 규모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공사기간 다 포함시켜 준다 그랬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야별로 주택 산정 기준일을 이제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주택에 대해서 그럼 주택으로 이제 보는 게 있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러죠. 무허가 건물에서 이제 건물 등기부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무허가 건물들, 무허가 건물들을 과연 이제 주택으로 볼 건가 말 건가. 무허가 건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1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별장 같은 경우, 별장 같은 경우도 별장에서도 내가 수시로 그냥 사실상 살 수가 있잖아요. 내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시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주택으로 봐줍니다. 다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또는 뭐 한 달에 뭐 한 서너 번 해서 휴양차, 요양차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 이러면은 그것은 이제 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이제 주택으로 봐줘요. 근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갖고 사무실 개념으로 쓴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임대 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거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은 돼 있더라도 사무실용으로 쓴다고 사업자 등록은 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주택으로 봐줍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가서 꼰지르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도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한테 또 잘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런 입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임대인 분들도 임차인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임차인들이 없다 이러면은 가격은 끝없이 추락할 거예요. 내 집을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세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걸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또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점. 임차인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또 굉장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또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영업용 펜션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그 다가구 주택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명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니까 주택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영업용으로 쓰고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주택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기 상속주택 같은 경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상속 등기를 안 해요. 안 하면은 이 미등기 상속주택도 결국은 상속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꼴로 보는 거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나눠서 받으면은 그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없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분이 만약에 똑같아, 지분이 똑같아 이러면은 거기에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거고, 근데 지분도 똑같고 다 거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연장자손, 그리고 제일 뭐 큰아들이나 큰따님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세대 1주택 이제 비과세의 이제 특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